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자연의 모든 것이 소중하지만요, 오늘은 농업과 생명의 원천이 되는 제9회 흙의 날이라고 합니다. 도시에선 흙 밟을 일이 드물어지고요, 평소 흙의 중요성에 대해 잘 실감하지 못하고 사는데요, 흙이 오염되면 당장 농산물 생산부터 영향을 받게 되니까 흙이 얼마나 중요한지 농촌에서 농민들은 가장 잘 실감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도시화가 빨라지고 화학비료 사용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흙이 병들고 있다는 우려가 계속 커져왔는데요. 이 흙이 병들면 기후위기가 더 빨라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흙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거대한 탄소 저장고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런 흙이 오염되면 공기 중으로 배출되는 탄소량이 늘어나서 지구온난화가 더 빨라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결국 점점 더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와 식량위기를 해결할 방법은 건강한 흙을 지키는 일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건강한 흙을 지키는 방법은 일상에서 쓰레기를 줄이는 일부터 시작입니다.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는 건 물론이고요, 땅에 묻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게 중요하고요, 나무나 식물을 많이 심고 가꿔야 한다고 하는데요. 오늘 같은 날 흙의 소중함을 느끼고 또 잘 실천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3월 11일 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입니다. 이번 주 농작업 정보 시간 준비되어 있고요. 건강의료 처방전 시간에는 자녀를 계획하는 사람들이 챙겨 먹어야 할 영양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또 하나의 세상 IT 시간에는 반려동물과 관련한 서비스 기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퀴즈 드릴게요. 반려동물처럼 애지중지 반려식물을 키우는 분들 많죠. 봄을 맞아서 화분에 영양이 고갈되거나 산성화된 흙을 새로운 흙으로 갈아주기 위해 이걸 한다고 하죠. 꼭 봄이 아니더라도 식물이 작은 화분 속에 있는 양분을 모두 빨아들여서 더 이상 섭취할 양분이 없으면 죽어버릴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주기적으로 해줘야 한다고 하는데요. 화분과 흙을 갈아주는 이것을 뭘 한다고 할까요? 네, 추첨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은 4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한 주간 농가에서 알아둬야 할 주요 농작업 정보를 전하는 시간입니다. 지난 5년간 우리나라 트랙터, 경운기 등 농업기계 교통사고 사망자가 연평균 100여 명이라고 하는데요. 이 치사율이 일반 교통사고보다 무려 8배나 높아서 예방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보통신기술과 사물인터넷을 접목해서 시범사업을 했더니 유의미한 사고 예방 효과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농촌진흥청 대변인실의 정병진 농촌지도관님과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농촌진흥청에서 사물인터넷 기술을 접목한 농업기계 사고 예방 기술을 개발해서 보급하고 있다고요? 네, 농촌진흥청에서는 정보통신기술과 사물인터넷을 접목해 농업기계 사고 예방 기술을 개발해서 현장 실증을 거쳐 2021년부터 3년간 시범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네. 차량 평균 속도가 줄고 과속 차량 수도 감소하는 등 농업기계 사고 예방을 위한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게 그 농업기계 사고 예방 기술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네, 농업기계인 트랙터, 경운기 등에 붙인 단말기와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LED 주행 안내 표지판 간의 근거리 무선 통신을 기반으로 하는 기술인데요.
주행 안내 표지판에 농업기계 접근이 감지가 되면 어떤 농업기계인지 접근 정보가 문자와 이미지로 표시가 되어 이를 본 일반 차량 운전자는 감속을 하거나 주의에 운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술입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지역에서 시범 사업을 해서 검증을 해본 걸까요? 네, 농업기계 운반이 빈번하고 사고 위험이 있는 전국 14개 지역에 농업기계 주행 안내 표지판 33개와 농업기계용 단말기 610대를 설치해서 효과를 확인해 봤는데요. 전남 장흥의 3개 마을의 경우에 설치 전후 일반 차량 2,454대의 평균 속도를 비교해 본 결과 평균 속도가 최소 11% 줄었고요. 제한 속도 60km인 도로에서 과속 차량도 25%나 줄어든 것을 확인했습니다. 네. 그리고 보충 안정에 대한 체감도도 설치 전과 비교해서 적게는 42%에서 최대 150%까지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과속 차량도 줄어들고 평균 속도도 줄고 설치 효과가 높은 것 같은데요. 그 작업할 때 넘어짐이나 뒤집힘 사고 감시 알람 기술도 개발했다고요? 네, 농촌 지역에서 농작업 특성상 홀로 작업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인력이 드문 장소에서 쓰러짐이나 뒤집힘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구조신고가 늦어져 사망 등 위급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말기 내 감지기를 설치를 해서 사고를 감지하게 되면 사고자의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으로 사고 정보를 전달을 하고 사고자가 20초간 응답이 없으면 등록된 제3자 또는 관계기관으로 사고 정보를 발송해서 조기에 조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술도 개발해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네, 이거 농업인들의 농작업 안전을 위해서 빨리 널리 보급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는 봄꽃 소식이 들려오자마자 바로 꽃샘추위로 꽤나 추웠는데요. 이런 식의 피해 없도록 잘 대비해야겠습니다. 이번 주 농업 기상 정보 어떤가요? 네, 올해는 전반적으로 꽃이 좀 빨리 피는 경향이어서 지역별로 꽃 축제 시기 정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사과배 등 과일의 꽃 피는 시기도 조금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오늘 오후부터 차차 흐려져서 전라권부터 비가 시작되어 내일은 전국적으로 비 또는 눈이 오겠습니다. 기온은 아침 영하 3도에서 9도, 낮에는 8도에서 19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네, 따뜻한 봄날이 어서 오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 농가에서 실천해야 할 주요 농작업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벼농사인데요. 어떤 준비해야 할까요? 오늘은 모기르기를 위해 사전에 준비할 사항 알려드리겠습니다. 종자는 계속 거듭 말씀드렸듯이 재배 지역별 생태, 습기, 용도 등을 고려해서 건전한 배수를 준비해 주셔야 하고요. 종자는 손 또는 일관자동 파종기로 파종을 하기 때문에 균일한 파종을 위해서는 소금을 가리기 작업 전에 탈망 작업을 꼭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모기르기에 필요한 모파 흙이나 상자, 소독 약재 등 필요한 자재도 준비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네. 모 기르기 준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또 4, 5월로 제철이 앞당겨진 시설하우스에서 재배하는 수박에 대한 관리도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요. 네, 시설하우스에서 재배하고 있는 수박은 꽃이 피고 열매가 달려가는 시기일 것 같은데요. 열매가 정상적으로 달려 자라게 하려면 최소 15도씨 이상의 온도를 유지시켜줘야 합니다. 밤낮의 기온차가 크거나 최저 온도가 15도씨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수꽃의 꽃밭 터짐이 좋지 않고 꽃가루 힘이 떨어져서 열매가 제대로 열리지 않거나 기형 열매가 발생이 증가할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온도 관리가 중요하네요. 예, 품질 좋은 수박 많이 생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이제 과수 묘목도 심어야 하는 시기라고 하는데요. 좋은 묘목을 선택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을 텐데 알려주시죠. 네, 과수는 한 번 심으면 10년 이상 활용을 해야 하고 초기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묘목의 선택이 과원의 성공과 직결이 됩니다. 그래서 좋은 묘목의 선택이 매우 중요한데요. 오늘은 사과 묘목 선택할 때 주의할 사항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품종을 정확히 확인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대목은 잔뿌리가 많고 병해충에 감염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디가 굵고 짧고 충실한 잎눈이 붙어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접목 부위에서 10cm 위치에 줄기 직경이 11mm 이상이면 적합하니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꽃피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어서 과수 화상병 예방을 위한 개화기 방제도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서는 개화전 방제를 마친 농가에서 개화기에 총 2회 이상 약제 방제를 해야 합니다. 과수화상병 예측 정보 시스템에 지역별 방제 시기 정보나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제공하는 알림 문자를 확인한 뒤 24시간 안에 약제를 살펴하면 방제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회 약제를 준 뒤에도 과수화상병 예측 시스템에서 연속으로 감염 위험 경고가 뜨면 추가로 약제를 살펴주셔야 하겠습니다. 네, 과수농가에서는 항상 이 과수화상병 예측 정보 시스템 정보에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또 겨울나기를 끝낸 사료 작물에 대한 관리도 중요하다고요? 네, 아직까지도 웃구름을 주지 않은 뒷구루 작물인 이탈리안 나이그라스 등 사료 작물과 목초지 포장은 서둘러 웃구름을 주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름 사료 작물인 옥수수와 수단그라스를 재배할 농가에서는 파종 준비도 서둘러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름 사료 작물 재배 준비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농작업 정보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농촌진흥청 대변인실의 정병진 농촌지도관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의료 서비스와 질병에 대한 다양한 이슈와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약이 되는 건강의료 처방전 시간. 오늘은 이 가족 계획을 위한 영양제에 대해 알려주신다고 하는데요. 박한슬 약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가족을 위한 영양제. 진짜 어제 제 친구 만났는데 아이 갖고 싶다고. 근데 이제 문제는 제 친구가 여자예요. 네. 나이가 좀 있거든요. 네. 뭘 어떻게 챙겨 먹어야 되는 겁니까? 진짜 궁금하네요. 예. 네, 사실 이제 오늘 이런 주제를 준비할 때 이유가 있는데 이제 얼마 전에 작년도 출산율 자료가 나왔죠. 그래서 여전히 이제 0.7몇 이렇게 나왔는데 0.7몇. 네, 그래서 이제 정말 이건 뭐 예상대로 다들 그런 건데 이게 이제는 좀 익숙한 일이 됐다는 게 좀 저는 안타깝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또 반면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또 주변에서 아이 가지려고 하시는 분들은 또 고민이 많죠. 맞아요. 네. 네. 또 저도 이제 참 공교롭게도 저번 주에 이제 동문회를 나갔더니 갑자기 이제 여자 후배가 혹시 엽산 추천해 줄 수 있냐 이러면서 막 그런 거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주변 또래들도 이제 보통 결혼하고 약 이런 나이니까 그래서 이걸 정말 많이 궁금해 하시는구나 싶어가지고 한번 좀 준비를 해봤고요. 네네. 근데 이제 미리 하나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요. 일반적으로 영양제는 정말로 이제 일상생활에 필요한 게 아니고 그냥 보충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즘은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예전에 자취하는 친구들, 저 이제 남자애들 그런 자취하는 거 보면은 밥 해먹기 귀찮다고 계속 라면만 끓여 먹고 이런 애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너무 많죠. 네. 예. 근데 이제 이게 사실 그렇게 먹으면 열량은 충분히 섭취가 됩니다. 그래서 생존에는 지장이 없는데 이제 과일이나 야채 이런 걸 안 먹으니까 비타민 같은 게 갑자기 없어서 약간 영양실조라는 게 그렇게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요? 라면을 잘 먹어도 이제 필수 영양소가 없으면 이제 그런 게 생길 수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멀티비타민 같은 거 먹어주면 좋죠. 종합 비타민. 근데 보통은 필요가 없다. 네, 원래는 그런데요. 이게 평소에 밥을 잘 먹어도 영양제를 꼭 챙겨 먹어야 되는 게 이제 예외적인 상황이 바로 임신입니다. 이때는 이제 나 혼자 쓰는 게 아니고 뱃속에 아이도 같이 써야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내 몸이 이제 임신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바뀌는 과정도 거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영양제 얘기하면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이거는 정말 거의 반쯤 필수적인 거라서 좀 너무 굳이 싶은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임신 중간에는 꼭 챙겨 드신다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임신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일반 영양제처럼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게 아니라 거의 무조건 먹어야 되는 그런 느낌이네요.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어떤 것들이 있어요? 예. 뭐 아까 또 잠깐 얘기를 드렸지만
엽산이 제일 대표적이죠. 그래서 엽산 뭐 임신 중에 엽산 이렇게 많이 했는데 사실은 엽산이 비타민의 일종입니다. 비타민. 네, 비타민 뭐 A, B, C, 뭐 D 뭐 네네.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근데 왜 굳이 이제 엽산이라는 비타민, 요건 비타민 B의 일종이거든요. 이것만 왜 이렇게 강조를 하냐라고 하면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원래도 이게 인체에서 중요하게 쓰이는 물질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디 많이 쓰이냐? 첫 번째는 이제 혈액을 만드는 데 씁니다. 혈액에서 적혈구가 사실 제일 중요하잖아요. 예. 네, 적혈구 구성 성분을 만드는데 이 엽산이 꼭 필요하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유전자에서 만드는 DNA 구성 물질을 핵산이라고 하거든요. 이 핵산을 만드는데도 엽산이 꼭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게 임신을 위한 내 몸을 바꾸는데도 필요한 건데 아기가 자랄 때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렇겠네요. 피도 그렇고 DNA도 그렇고. 예. 근데 특히나 중요한 거는 이제 뇌나 척수 같은 중추 신경계를 만드는데 엽산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애 초기, 그러니까 임신 초기에 그 아기의 그런 신경세포나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엽산이 부족하면은 신경 발달이 좀 지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꼭 그것 때문은 아니겠지만 이제 발달 장애나 아니면 뭐 자폐라든지 이런 것들의 위험성이 좀 더 높아진다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네, 무조건이 아닙니다. 네, 무조건 아니고 높아질 수 있다. 예, 그래서 이제 임신 준비하실 때는 일단 임신 한 달 전부터 미리 먹어주는 게 좋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준비할 때는 계속 먹는 게 좋겠죠. 그리고 임신 후에도 한 3달 정도까지, 그때가 이제 신경 발달이 되는 그 초기라서 그때까지는 드셔주는 게 좋다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임산부 분들은 요거를 한 하루에 600 마이크로그램 이렇게 드시면 되는데 보통은 우리 그런 상용으로 파는 제품들이 고용량이기 때문에 요걸 꼭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요. 네네. 이제 요거 중에 이제 제품들 중에서도 조금 더 바로 흡수가 될 수 있는 약간 활성형 엽산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가격은 조금 비싸요. 근데 항상 그렇죠. 네. 활성이 아니라도 네. 먹어도 몸에서 활성형으로 바뀝니다. 아. 근데 이제 효율이 조금 떨어지는 거겠죠, 상대적으로. 아, 이러면 네. 또 끌리는데 비싼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네. 고민해 보시고 네. 그냥 먹어도 상관은 없다. 그런데 조금 하지만? 더 내고 활성형 사고 싶으면 사고 싶다.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되고요. 본인이 임신했어요. 네. 뭐 먹을 겁니까? 저 같은 활성은 먹으라고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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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네. 요거는 이제 정말 많이 들어서 이제 아실 건데 또 혹시 다른 거 생각나시는 게 있으세요? 임신 중에 다른 꼭 거요? 필요한 뭔가. 임신 중, 그러니까 뭐 저는 제가 당연히 겪어보지 못할 일이긴 하지만 드라마나 이런 데서 보면 막 이것저것 먹고 싶다고 막 그러던데. 네. 특히 그 종류에는 뭐 제한이 없던데요. 다 먹고 싶어 하던데. 영양을 네. 고루고루. 예, 예. 맞습니다. 그것도 맞는데 사실은 그 이제 좀 부족할 수 있는 것들을 챙겨 먹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임신 중에 특별히 더 부족해지는 게 뭐냐? 그러면 철분이 중요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요. 철분. 네. 철분은 당연히 어디 쓰이냐 하면 피를 만드는 데 쓰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자기 혈액을 만드는데 철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철분이 그냥 먹으면 잘 흡수가 안 된다는 게 좀 문제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철 같은 게 막 이온이다 뭐 이렇게 많이 들어 무기질이다 뭐 이렇게 해서 그냥 그래서 우리가 쇠를 그냥 씹어 먹는다고 이게 흡수가 되지는 않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게 잘 흡수가 되려면 철분이 유기물이랑 같이 결합이 된 상태로 먹어줘야지 잘 흡수가 됩니다. 근데 이게 제일 잘 돼 있는 게 사실은 고기예요. 아, 지금까지 어려웠는데 쉬워졌어요. 네. 고기는 안에 철분이 들어있고 네. 이렇게 같이 철분이 잘 흡수되게 단백질이 붙어 있는 상태니까 그래서 임산부들은 고기 잘 먹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게 네. 이제 꼭 그런 것 때문만 영양분만이 아니고 철분 흡수를 훨씬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먹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저는 근데 왜 쓸데없이 임산부 식단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철분을 많이 드시고 계시니까. 네, 미치겠네요. 그러니까 확실히 고기가 중요하네요 임산부들한테는. 맞습니다. 예, 예. 그런데 예. 이제 요게 그 철분을 그럼 얼마 정도 먹어야 되냐라는 걸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보통 임신 5개월이 지난 다음부터 그러니까 임신 초기 말고 후기 쪽에 철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때 아이 몸체가 크게 자라면서 철분이 많이 필요해지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임산부는 하루에 이제 25mg 정도의 철분을 섭취하는 게 좋다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이제 사실은 식사로도 어느 정도 채워지긴 하는데 그래도 좀 부족한 게 있을 수 있으니 이거는
의사 선생님이랑 혈액 검사를 해서 상담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임산부의 철분 수치를 확인해보고 조금 모자라네요 하면은 이제 그때는 좀 더 먹어줘야 되는 거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하면은 굳이 안 드셔도 된다. 그냥 고기만 좀 더 잘 드시면 되는데 이게 흡수가 잘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그래서 얼마 정도 흡수가 안 되냐면 약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100mg짜리 철분제를 먹었다. 그러면 한 10g밖에 안 됩니다. 10mg밖에. 10%밖에 안 되는 거예요.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네요. 네, 그래서 막 그러면 뭐 200mg짜리 이런 거 철분제를 먹는다 하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10%만 됩니다. 그래서 20mg 정도 먹는 거니까 그건 오해하실 필요는 없고 요거는 그럼 언제 드시면 되냐? 네. 식전 공복에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철분이 들어가면 약간 메스꺼움 같은 게 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조금 다른 형태로 흡수율은 조금 떨어지더라도 메스꺼움이 좀 덜한 그런 종류의 철분제들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내 증상에 맞춰서 조절해서 드시면 되고, 요거는 약간 부작용이랄까라는 게 있는데, 네,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영양제인데 뭐 부작용이 있을 게 있어 그러니까요. 하는데, 요거 철분이요, 이제 식사에도 너무 많이 들어가고 이러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대변이 좀 너무 검게 나오는 이런 증상이 생깁니다. 그다음에 놀랄 수 있네요. 네, 예. 변비도 약간 생길 수 있고. 그런데 이제 임신해서 되게 항상 걱정이 많잖아요. 아기는 괜찮을까, 나는 어떨까 이러는데 갑자기 막 시커먼 변이 나오면 뭔가 문제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그냥 철분이 많으면 그렇게 나오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네. 오늘만이라도 우리 임산부분들이 우리 방송을 꼭 들으셔야 되는데 혹시라도 주변에 계시다면 듣고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철분 말고 또 딴 게 있을까요? 필요한 게? 지금까지 엽산 얘기했고 철분 얘기했고 네. 그죠? 딴 게 또 혹시 있나요? 이제 혈액이나 이런 거 말고 이제 뼈 건강 하면 생각나시는 게 그쵸. 우유. 칼슘이 제일 먼저 생각나실 건데 네네. 사실은 칼슘을 먹어주는 것보다는 비타민 D를 먹어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비타민 D가 이제 햇볕 받으면 비타민 D가 나온다. 이런 걸 네. 한번 들어보셨을 것 많이 같아요. 들어봤죠. 예. 근데 그 비타민 D가 사실 정확하게 하는 게 우리 몸에서 칼슘을 어디에 어떻게 보내고 그다음에 뼈를 얼마나 튼튼하게 할지 이런 것들 조절하는 호르몬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거의 성인 남녀 대부분이 비타민 D가 권장량보다 낮은 상태입니다. 그래요? 햇볕을 많이 안 쐬서 그런가? 그렇습니다. 그건 거예요? 네, 진짜로. 이 비타민 D는 우리가 그냥 햇볕을 쐬면 이제 합성이 자연적으로 되는 건데 실외 활동을 너무 안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좀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임산부분들은 더 하시죠. 사실 거의 뭐 어디 좀 힘드니까. 밖에 나가고 이런 것도 안 하시고 나중에 임신 후기 되면 특히나 거동도 힘드니까 이제 보통 실내에 많이 계시다 보니까 비타민 D가 부족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거를 그럼 어떤 영향이 있냐 부족해지면 그냥 아이들이 저체중아가 되는 경우가 조금 있고요. 비타민 D가 보면 부족하면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조산의 위험이 조금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비타민 D는 꼭 잘 챙겨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요걸 하루에 이제 1000에서 2000 단위 정도 드셔주시면 되는데 요것도 보통 비타민 D 이제 영양제 파는 거가 그 정도 용량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 드셔주면 되고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은 네. 이제 엽산 그다음에 요거는 엽산은 임신 3개월까지 드시고 그다음에 비타민 D는 임신 기간 전체 드셔주시면 좋고 그다음에 철분제는 임신 5개월 이후 그러니까 임신 후기 쪽에 드셔주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가족 계획은 또 여자만 준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남자도 해야죠. 네, 남성용을 위한 이제 가족 계획을 위한 남성용 영양제도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남성용은 근데 임신하기 전에만 먹는 건가요? 그렇죠. 임신 이후에는 사실 할 일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네. 할 일 있죠. 여자를 육아하고 도와야죠. 케어하는 그쵸. 근데 이제 이게 그 예전에는 아이가 잘 안 생기면 이게 다 여자 쪽 문제다 좀 이런 그 절대 아니죠. 네, 이런 나쁜 가치관을 그럼요. 갖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요새 연구를 하다 보면 남자 쪽 원인으로 난임이 생기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남성의 정자수와 활성도가 이제 임신에 되게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자수를 늘려주면 임신에 그런 도움이 더 될 수가 있겠죠. 네. 여기에 관여하는 게 엽산입니다. 엽산이요. 네. 그래서 엽산을 이제 사면은 이제 그 아내분만 드시는 게 아니고 남자분도 드셔야지 이제 정자수가 조금 더 늘어나는 이런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임신 전에 여자는 엽산을 먹을 필요는 없는 거죠. 남자만?
여자는 한 달 전 정도부터는 계속 먹어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체내에 충분히 양을 만들어 놓기 위해서요. 아, 남자도 뭐 같이 먹어야 되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어차피 이게 그냥 임신을 준비하지 않더라도 먹었을 때는 몸에 활력이 많이 나고 비타민 B가 이제 피로 회복 같은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네. 먹어주면 좋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연인데요. 이제 남성 호르몬 생성을 좀 도와주기도 하고, 아연. 네. 그런데 정액량을 좀 늘려준다.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보통 해외 직구로 많이들 드시는데 그거는 용량이 너무 커요. 한 20mg, 뭐 40mg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가격이 좋은가 보죠? 네. 해외 직구가? 그리고 싸고 이렇게 하는데 아. 보통 우리가 권장량이 여성은 8.5ml, 남성은 10ml인데 이제 50ml짜리 이런 거 먹으면은 아연 중독이라는 증상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잠깐 궁금한 게 외국에서는 왜 그렇게 용량을 크게 하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 사람보다 일단 몸 크기가 크기도 하고 남자들이 그 다음에 이게 헬스할 때도 도움이 되거든요. 아연. 근력 운동 같은데. 들어봤어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엄청 괴물같이 이렇게 운동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그걸 좀 많이 드시는 거죠. 그래서 고용량으로 나오는 건데 우리나라 분들이 평상시에 그만큼 드실 필요는 없어서 없다. 쪼개 먹거나 한국 걸 제품을 사시는 게 낫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건강의료 처방전 시간 가족 계획을 위한 영양제 얘기 두루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한슬 약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또 하나의 세상 IT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는 서비스 기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든브레인 연구소의 송태민 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전에 아이 가질 때 막 그런 거 드셨어요? 네, 철분제 제가 먹진 않았죠. 제가 먹진 않았고, 네, 와이프한테 이제 철분제나 이런 것들 많이 이제 사다 주고, 사실 왜 필요한지까지는 정확히 몰랐었는데, 네, 항상 그걸 사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저도 사서 이제 선물로 주고 했습니다. 네. 멋진 남자네요. 아니에요. 하여튼 요즘 오늘 반려동물 얘기 네네. 해주신다 그랬는데 진짜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 많잖아요. 맞아요, 저도 맞아요. 키웠었고, 근데 그 요즘은 그러더라고요. 막 유모차에 태우고 네. 개아들 개딸 이렇게 네네. 부르는데 그 이분들이 반가워할 반려동물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는 기술이 많이 등장한다는데 어떤 게 있어요? 네, 일단은 뭐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이제 천만시대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만큼 이제 거의 5천만이니까 5분의 1이 키우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이 키우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시장이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고 여기서 새로운 단어가 나와요. 새로운 바로 단어? 네. 펫테크. 펫테크. 네. 한마디로 이제 펫을 키우는 사람들을 위해서 IT 기술 혹은 뭐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이런 첨단 기술이 합쳐진 거를 펫테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펫테크 산업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해볼 건데 뭐 예를 들어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항상 뭐 집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밖에 있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반려동물을 집에 혼자 두고서 나가는 경우가 좀 많다 보니까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를 제가 좀 찾아봤어요. 봤더니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75.3%가 집에 혼자 두는 경우가 많고 맞아요. 그다음에 그럴 거예요. 네, 그중에서 또 1인 가구 그러니까 평균 반려동물을 혼자 집에 두는 시간이 7시간 20분 정도로 가장 또 길었다고 해요. 7시간 20분이요. 아무래도 이제 회사를 긴데? 가니까 네. 네,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은 1인 가구니까 또 어쩔 수 없이 뭐 있는 부분이 좀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얘기 들으면 굉장히 네. 마음이 아픕니다. 네. 예. 그런데 이렇게 문제 자체는 혼자 있는 반려동물이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 반려동물의 행동 문제가 또 그쵸. 발생될 수가 있는 거죠. 얘네 또 대표적으로- 우울증 걸리거든요. 맞아요. 예. 우울증이라든지 뭐 분리불안 장애, 예. 네, 뭐 배변을 실수한다든지, 근데 혼자 우는 이 하울링 맞아요.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없애기 위해서 다양한 기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한 개씩 제가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좀 네, 기대가 네. 됩니다. 근데 어쨌든 반려동물 키우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건강이죠, 사실. 네, 맞습니다. 예, 주인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반려동물의 건강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건강 검진이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야, 일단은 뭐 네. 사람하고 동일하게 건강에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좀 많기도 하고 관심을 많이 얻고 있죠. 특히나 이제 반려동물 이 생체 정보 측정하는 웨어럴 디바이스가 있어요. 보통 이제 강아지 하면 목줄 생각나잖아요. 네. 그래서 목줄 대신에 목에다 각종 센서가 있어서 뭐 심박이라든지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이런 디바이스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거를 착용한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강아지랑 산책을 한다.
라고 하면 스마트폰으로 자동으로 데이터들이 전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는 거고 네. 이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뭐 인간과 동일하게 병에 걸리기 전에 이상 징후가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감지하고 조치가 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고양이 같은 경우는 같이 뭐 밖에 나가거나 이런 동물이 아니다 보니까 고양이는 다른 식으로 건강 관리를 좀 해요. 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냐? 네. 일단은 고양이만의 특징이 있죠. 화장실이 특징? 별도로 따로 있어요. 화장실? 네, 저도 사실 고양이 안 키워봤지만 네, 그 흙이 주변에- 따로 있는 건 아는데. 네, 흙이 따로 있어서 네. 보통 이제 변이나 소변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죠. 예. 그래서 그 곳을 하나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용도로 쓴다. 어떻게요? 네, 예를 들어서 네. 이제 고양이 전용 스마트 변기들이 이제 출시하게 되는 건데 한마디 이 변기에는 센서가 있어서 고양이의 뭐 체중이라든지 그다음에 와. 오줌의 횟수, 화장실에 들락날락한 뭐 횟수라든지 체류 시간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고양이의 흔한 질병 중에 하나가 방광염이라고 해요. 그래서 방광염에 걸린 고양이는 화장실에 가는 빈도가 늘고 오줌량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뭐 주인이 계속 살펴보는 건 아니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스마트폰으로 이런 데이터들이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이상 징후가 발생되면은 주인한테 또 알림이 간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이런 이상 징후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건강 체크가 가능하다라는 부분도 있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또 병을 예방하는 것도 있어요. 유전자 검사요? 네. 이게 어떤 거냐면은 뭐 강아지나 뭐 고양이의 입 안에다가 이제 보통 면봉 같은 걸로 이제 딱 묻혀가지고서 유전자 검사를 하는 거죠. 네. 하면은 이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경우는 이제 유전자에 따라서 항상 뭐 탈골이 잘 걸리는 종이 있고 등등이 있나 봐요. 그래서 네,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을 사전에 이제 알아냄으로써 이제 발병 확률을 이제 분석하고서 미리 이제 준비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또 재미난 게 또 있습니다. 네. 엑스레이 있잖아요. 엑스레이. 네, 엑스레이를 촬영해서 보통 이제 사람 같은 경우는 엑스레이를 자기가 받아보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그쵸, 같은데 뭐 어디 부러지거나 뭐 네. 이상이 있나 없나 볼 때. 네, 보고 나서 그냥 병원에다가 데이터를 간직하지 가져오지 않잖아요. 네. 근데 이 고양이나 강아지 같은 경우는 찍고서 본인이 가져오는 경우가 좀 많은가 봐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엑스레이를 사진을 찍어서 앱에다가 딱 올리면은 수의사가 바로 또 진료를 도와주는. 그래서 이제 분석 결과도 뭐 15초 안에 제공해주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전국 서비스를 되고 있는 것들이 좀 있나 봐요. 그래서 근데 이런 기업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졌다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그러니까 하긴 좀 지금 그렇고. 이런 건강 검진을 네네. 전담을 하는 기업이 있다. 네네네. 아, 예. 알겠습니다. 그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요즘 특히 이제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그 결국 출근하면은 진짜 막 이 반려동물도 계속 혼자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출근 시간 한 동안 최소 제가 볼 때는 아까 평균이 7시간이라 그랬나요? 네네. 제 생각 10시간 넘을 것 같은데. 맞아요. 혹시 이런 분들을 위한 IT 기술이 있을까요? 제가 필요할 것 같은데. 우선 이제 반려동물이 혼자 집에서 있는다라고 하면은 가장 걱정되는 게 뭘까요? 아, 밥을 잘 먹나. 맞아요. 또 걱정될 것 같고 혹시나 또 실수해서 네. 뭔가 문제가 그러니까 몸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가장 큰 문제는 밥이겠죠. 그렇죠. 식사를 제때 해야 식사, 되는데 물. 그렇다고 네. 해서 물이나 그 먹이를 그냥 계속 쌓아놓으면은 살만 뒤룩뒤룩 찔 가능성이 그게 이제, 높으니까. 예, 제가 키우던 개는 네. 신기하게 안 먹었어요. 잘. 오. 적당히 먹고 빠지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강아지 사실 많이 키웠었어요. 네네. 근데 어떤 개들은 주면 그냥 우리는 이제 이걸 나눠 먹으라고 준 건데 네. 한 끼인 줄 알고 다 먹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마다 다르더라고요. 그런 개들을 위해서 이제 급식을 AI가 해준다. AI가. 네, AI가 알아서 이제 주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네. 아마 자동 급식기가 되겠죠. 오. 자동 급식기는 사실 예전부터 지금 있긴 했어요. 있긴 한데. 예를 들어서 뭐 8시간마다 뭐 4시간마다 찡 밥이 하고 찡찡 나오는. 나와라 예. 라가 있는데 이것만 하면 또 재미가 없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웨어러블 디바이스랑 연동이 됩니다. 오. 즉 목줄이랑? 이제 예를 들어 목줄로 하건 예를 들어 고양이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화장실 이런 스마트 화장실로 예를 들면은 이 고양이나 강아지의 현재 체중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측정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살이 찌고 있구나, 덜 쪘구나, 더 먹어야겠구나 이런 것들을 알아낸 다음에 이거 기반으로 해서 급식이 나오는 거죠. 네. 자동으로 이제 한마디로 그냥 밥을 4시간마다 주는 게 아니라 네, 이 체중과 이 건강 관리를 해주면서 급식을 해준다. 이야. 네. 사람한테 필요한 기술 아닙니까? 맞아요. 사람도 진짜 필요할 것 같긴 한데 네, 네. 그거 말고도 이제 반려견을 위해서 성향 분석 검사가 있어요.
사람은 MBTI라고 하잖아요. 미치겠네요. 예. 그래서 DBTI. 근데 확실히 있어요. 네네. 성향은. 그죠. 네. 저는 저한테 복수하는 애도 있었거든요. 자기 혼냈다고 예, 침대에 와서 그 일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런 네. 성향 분석 검사를 통해 가지고서 어떻게 훈련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도 역시 다 AI를 활용해서 제공을 해준다라고 보면 될 것 같기도 하고. 막힙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혼자 있을 때 식사도 걱정되지만은 심심할까봐도 걱정되잖아요. 그래서 우울증 오거든요. 네. 계속 주인을 그리워하거든요. 그래서 도와주는 이런 로봇이나 아니면은 펫 토이 같은 경우도 있는 거죠. 근데 그 강아지들이나 고양이들이 반응을 할까요? 네, 반응을 하더라고요. 오. 사실 저도 이제 한 4년 전에 한 통신사에 다녔었는데 네네. 그 통신사에서 이 펫케어라고 하죠. 강아지들이나 고양이를 돌봐주는 이런 로봇을 제가 담당했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전문가시네. 에이 이거를 뭐 갖고 놀겠나. 네. 저도 처음에 이제 실험 결과를 막 보는데 그러니까요. 이 온기가 없을 텐데. 근데 생각보다 재밌게 놀아요. 이게 단순하게 이제 툭툭 친다고 해서 먹이가 나오거나 이런 게 아니라 네. 뭐 퍼즐을 맞추거든요. 예? 근데 그 뭐 어려운 퍼즐은 아니고요. 간단하게 먹이가 뭐 오른쪽으로 한 번 돌리고 왼쪽으로 2번 돌리면 먹이가 나온다든지 뭐 이런 규칙이 있어요. 근데 이런 규칙을 하면은 또 알아내요. 그 굉장히 똑똑한 품종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랬을 수도 있는데. 네. 그다음에 그때 그냥 실험한 품종 혹시 기억하세요? 아, 오래전이긴 하지만. 잘 기억이 안 나요. 커요, 작아요? 그거라도. 커요. 아, 네. 큰 개들은 똑똑해져.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예. 근데 그거 말고도 뭐 네. 공을 이렇게 굴리기만 하면은 공 겉에 이제 추루라고 해서 그거는 본 적 있어요. 나오는 거. 그거 뭐 이런 본 적 것들도 이제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야, 그럼 주인이 없어도 그걸 하고 놀다 이거죠? 네. 기가 막히네요. 또 혹시 다른 IT 기술이 또 있나요? 좀 이렇게 눈에 확 들어올 만한? 또 재미난 것도 있습니다. 뭐 있어요? 자, 우선은 네. 이번에 또 CES에 나왔던 게 또 로봇가 있었는데 로봇도 아까 얘기했던 것들이 좀 많아요. 예를 들어서 혼자서 개의 상태를 확인하고 뭐 식사나 간식도 로봇가 주고요. 네, 그다음에 로봇에는 이제 비디오 화면이 달려 있기 때문에 화면을 통해서 강아지랑 같이 놀아주고 요즘 뭐 도그 TV라고 해서 이제 개 TV 같은 경우 있잖아요. 개가 보는 방송이잖아요. 제가 본 적도 있어요. 네. 그런 방송들을 네. 이제 로봇을 통해서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제일 많은 건 사실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건강 상태 확인이라든지 실시간 위치 확인 추적하는 거. 그래서 미국에서 나왔던 것 중에 하나는 개를 위한 애플워치다. 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목걸이 형식인데 아까 얘기했던 이 실시간 위치도 추적하고 건강 상태도 추적하고 심장이나 호흡기 같은 문제를 수의사한테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신기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금액도 149달러 약 20만 원 정도 수준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들한테는 적정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그거 말고 약간 특이했던 게 있어요. 스마트 개집. 스마트 개지요? 네. 네. 강아지의 집입니다. 네. 강아지 집인데. 네, 강아지 집인데 네. 강철과 알루미늄으로 이제 만들어졌대요. 튼튼한데 네. 평소 때는 문이 닫혀 있다가 이 목줄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끼고 있으니까 근처에 오면은 자동으로 문이 열립니다. 그다음에 들어가면 문이 닫히고 나오려고 하면 자동으로 열리고. 그래서 처음에 이걸 굳이 왜 하지? 근데 이제 안 돼요. 이거는 국내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다 보니까 국내는 큰 의미가 없지만은 해외에서는 마당에서 이제 키우는 강아지나 이런 큰 개 같은 경우는 거기에 다른 동물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애초에 이제 그 개들보다 더 무서운 애들이 올 수 있으니까. 네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런 부분에서도 스마트 IT가 활용될 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쓰레기를 모으는 로봇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보통 고양이용으로 쓰이는데 고양이에서 나오는 이제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쓰레기 같은 것들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서 주워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 최대 4마리까지 고양이를 담당하는 로봇이다라고 해서 약 100만 원에 또 팔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말고 뭐 국내에서도 이런 것들은 산 쪽에서 사는 사람들은 좋아할 것 같은데 이제 피더 한마디로 새 모이통이죠. 네. 새 모이통을 AI가 이제 들어가 있고 카메라도 장착이 돼 있어요. 네. 이거는 뭐냐? 보통 이제 산 쪽에 사시는 분들은 새 모이통을 집에 베란다에다 놓는 분들이 제 주변에 좀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놓는 거에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카메라가 있으니까 새들이 날라오면은 먹이를 먹겠죠. 그래서 그거를 사진을 촬영해서 어떤 품종인지 새 품종을 찾아내서 주인한테 알려준다라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 그냥 찍어서 구경하는 거예요. 그쵸. 약간 느낌이. 네. 보통은 이제 베란다에 놓고 하는 게. 저는 지금 새를 어떻게 키운다는 건가 이랬는데. 사실 저도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는데 제 주변에 단독주택에 사는 분들이 보니까 보통 이제 베란다에다가 새 모이통을 놓고선 새들이 오면은 먹이를 먹는 걸 감상하더라고요. 그래. 네.
새를 좋아하시는 분들인데 네. 그러니까 직접 키우는 건 아니죠. 아니고 네. 야생의 새들이 와서 먹는 거를 네, 그래서 그거를 카메라로 촬영하고 그다음에 AI가 판별해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야, 신기합니다. 지금 여러 기술 얘기 들어서 혼란스럽긴 한데 네. 앞으로의 패테크의 미래 어떻게 발전할 것 같으세요? 일단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천만 시대다 보니까 굉장히 큰 시장이 됐어요. 그다음에 패테크가 관련돼 있는 것들이 지금 너무 많다 보니까 이쪽으로 만약에 관심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꼭 한 번씩 시도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키우는 사람이라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하나의 세상 IT 시간, 지금까지 히든 브레인 연구소의 송태민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퀴즈의 정답은요, 여러분, 분갈이였습니다. 0274님, 9184님 정답 보내주셨고요. 3541님, 분갈이, 이 말만 들어도 봄이 느껴지네요. 웃음 웃음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또 8051님, 흙갈이, 여기는 울산인데요. 다음 주 일요일은 저도 화분 흙갈이를 해야겠네요 하고 보내주셨고요. 자, 모두 중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 홈페이지에 당첨자 올려놓겠습니다. 여러분, 월요일입니다. 힘차게 기운나게 한 주 시작하시고요. 좋은 하루 보내시고 전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여보, 올해 공익직불금 신청이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래요.